1등급 자체가 90점이라는 거 자체가 보통은 1등급이 4문제 정도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좀 노멀하다 이런 거고,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41번이었습니다. 41번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고요. 딱 봐도 뭔가 복잡해 보이죠, 표가. 그죠? 그런 게 있긴 한데, 41번이 압도적으로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률 하나만 더 높은 걸 찾으면 43번. 문학의 오답률 가장 높은 건 43번이었어요. 근데 43번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표현법에 관련된 건 대신 시간이 걸려. 만약에 청각점 침상이 있다 그러면 청각이 하나밖에 없으면 시각 개념하고 천대 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거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고. 하나만 더 뽑아보면 28번. 오답률이 조금 높아요. 예. 그리고 리비다 소나무 자체가 오답률이 좀 높아요. 30번도 그렇고 좀 높고, 예,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문법에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없기는 한데, 문법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 13번하고 14번, 15번 이 세 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11번도 확인할게요.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4개 문제를 볼게요. 문법 문제는 5개 다 보기엔 좀 그렇고요. 얘는 문법 이번에 3개나 맞았어. 그죠? 11, 12, 13 더 맞았는데? 어떻게 물어봐야지? 12번.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요. 기역과 니은에 있는 예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잖아요. 부정 표현이랑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하는데, 부정 표현은 부사인 안과못을 사용해서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나 이런 걸 사용해서 지 아니하다나 지 못하다 통해서 길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 상태나 사실을 부정하는 의미. 그러면 여기서 1번과 2번은 무조건 정답에서 빼야죠. 왜? 짧으니까요. 그죠? 3번. 그는 용기가 없어 발표를 잘하지 못했다. 그러면 용기가 없기 때문에 발표를 잘하지 못했다. 지 못하다를 썼어요. 4번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 않다를 썼어요. 그 다음 5번에서도 지 않았다 쓴 거니까 3, 4번은 기억 조건이 만족되죠.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안과 못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정을 사용할 때. 안부정은 의지부정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나는 피곤해서 숙제를 안 했다야 못했다야? 못했다. 안 했다죠. 피곤해도 숙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팔이 부러져서 숙제를 못했다죠. 그러니까 이 못이라는 거는 능력부정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저는 팔이 부러지면 숙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다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고,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지부정 이런 건데, 3번 같은 경우 발표를 잘하지 못한 거는 자기가 용기가 부족한 거니까 이거 능력부정이잖아요. 그 다음 동생은 숙제하기 위해서 놀이터 일부러 안 나온 거니까 이것도 의지부정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단순 사실 상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4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능력부정이나 의지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사실 부정이죠.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린다 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거는 딱 봐도 이 안을 썼을 때도 뭐가 아니야? 의지부정과 상관이 없잖아. 비가 의지를 가지고 나 안 내려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 사실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 14쪽 넘어갈게요. 자, 높다의 어간이기도 하고 높은 어근이기도 하다. 끊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서 높다가 나왔는데, 이 높다 같은 경우에 이 높은 어간이면서 and 어근이란 얘기예요. 어간 혹은 어근이 아니라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높다의 품사는 뭘까요? 여러분, 높다의 품사. 동사. 서술어. 얘가 왜 동사예요? 형용사. 형용사죠. 아. 예, 높다는 형용사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어쨌든 형용사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일단 읽고 얘기할게. 자, 그렇다면 어간일 때와 어근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간과 어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간은
용언 등이 활용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혹시 자기는 용언이 뭔지 모른다. 있나요? 용언은 동사형사 앞에서 용언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동사하고 형용사 자체를 용언이라고 또 써요. 그러니까 용언이란 게 이렇게 있고 이 용언이라는 거 안에 동사하고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언이라는 건 동사 또는 형용사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높다를 이렇게 놓고 높아 이렇게 바꿔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말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 어미들을 바꾸는 거를 활용이라고 보통 해요. 근데 만약에 7판이라는 명사를 7펀 이렇게 바꾸면 이 의미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7판의 의미가 안 살아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높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고 높아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개념은 살아있으니까 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활용되는데 활용되는 게 그 어미 바꾸는 거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예를 들어 높다의 높과 높고와 높지를 활용할 때 높은 어간이고 고나지는 어미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설명들을 보면 얘는 뭐 할 거야? 어간이고 이렇게 바뀌는 얘네들 이 부분들은 다 뭐다? 얘네들이 어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 생각할 수 있겠어. 높다 부분에서 높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야? 다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야? 높다는 의미 자체가 높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어미들은 뭐야? 의미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얘를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나 형용사의 실질 형태소 부분을 어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실질 형태소 뜻은 알죠? 아세요? 실질 형태소의 뜻 몰라?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 방금 얘기했던 높다에서 높이 의미가 있잖아. 이해됐지? 자, 얘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누구야? 아, 국어 선생님 누구야? 그분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네. 그치? 전혀 애를 확인하지 않고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학교 선생님만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3 때 대학 제대로 못 가면 고3 선생님이 무조건 잘못하고 처벌받아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니네 방치하고 있는 니네 부모님은 처벌받아야 돼? 니네 지방대 가면 뭐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부정할 거니까 서울대 보내주세요라고 뭐 대통령한테 뭐 얘기할 거야? 아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못하잖아요. 그렇게는.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찾아와야 돼요. 국어의 시작은 연애가 뭔 줄 알아? 독해가 아니야. 왜? 독해가 아니라 생각하는 줄 알아? 뜻을 모르면 읽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뜻을 찾아보는 단어부터가 국어 진짜 공부야. 나도 일주일에 단어 되게 많이 찾아봐. 정말 그런 뜻이 맞는 건지, 품사가 뭐는지. 사전을 보면 품사 개념이나 예문 개념이나 뜻 자체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까먹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무슨 완벽한 천재는 아니잖아. 다 알고 있는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까먹으면 찾아봐요. 영어 단어가 그렇잖아요. 오늘 외웠다고 1년 뒤에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뒤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복습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거나 저한테 물어보거나 하셔야 돼요. 사전 찾아도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편하게. 제가 물어본다고 아하 내가 무슨 단어를 네가 찾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게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죠? 단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바로 답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새벽 3시나 4시에 카톡 보내놓고 30분 뒤에 왜 답을 안 하세요? 저도 자고 있죠. 그 시간에. 저도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자니까요. 그리고 아침 8시까지는 잡니다. 저도 거의. 그러니까 그 안에 가끔 물어보고 닥달하시면 제가 답을 늦게 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그 주말에는 제가 수업이 많기 때문에 주말 끝나고 10시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바로 안 해줘도 하긴 해요. 자, 세 번째.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실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리킨다. 끊어. 그러면 어근은 단어를 얘기할 때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실질적 의미가 다른 말로 뭐야? 실질적 형태 자체. 그러니까
어간 부분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근이란 말로 써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만약에 그냥 쉰거 보자. 고양이. 이거 의미 있어 없어? 있죠. 의미 있죠. 고양이 동사야 형용사야? 둘 다 해당 사항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뭐라고 해? 명사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고양이한테 어간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간이란 말은? 없어요. 왜? 아까 어간이란 말은 동사형용사만 나오는 거니까. 그죠? 어간옴이란 말은 반드시 동사형용사만 나오는 거야. 근데 고양이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근이란 말을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근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동사형용사에 어간을 포함해서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나 다 쓸 수 있는 거고, 어간이란 말은 반드시 어디나 쓴다? 동사나 형용사에서만 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넘어갈게요. 그럼 13번의 녹은 활용할 때, 즉 이렇게 활용할 때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높은 부분 안 변해. 안 변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3번에 뭐가 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2번과 3번 자체가 맞는 얘기죠. 물론 실제 의미를 나타내는 거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뒤에 단어를 구성할 때는 뭐 한다? 어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근이란 거 자체가 실제로 아까 얘기할 때 실질적 의미란 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어근이란 말이 나타낼 때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럼 정답이 자연스럽게 2번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자, 나왔죠? 정답은? 자, 그 다음 이제 14번. 14번은 두 번째 문단을 봐봐, 다시. 자,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시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인데, 어근의 앞이나 뒤에서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주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그러면 어근의, 즉 고양이 앞에 또는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접사라는 거잖아요. 이 설명대로 움직이면. 자, 예를 들어 드높다의 경우 어간 드높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높은 어근이고, 그 앞에 붙어서 심하게라는 의미를 덧붙여주는 부분은 접사이다. 그래서 접사는 어근 뒤에 결합하기도 하는데, 높에다가 접사 이가 결합한 높이다가 이에 해당된다.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기본형이 높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높다라고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 높다에다가 이렇게 높이다로 만든 예를 보여줬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까지가 어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부분에서. 근데 기본형에다가 얘가 따로 붙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접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높다 중에 드높으면 좀 더 많이 높다. 이런 의미를 주는 접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 높이다 같은 경우는 높이고 높이며 높여서 이렇게 활용되겠죠. 어미를 바꿀 때.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어간을 가야 돼? 이게 높이고 높이며 이렇게 될 거니까 어디까지 어간을 가야 돼? 높이. 높이까지죠. 지금 여기까지가 똑같잖아. 얘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얘까지가 어간이지 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근데 뭐가 돼? 기본형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인 거고 얘는 접사인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어미죠. 여기 한다는 얘기예요. 자, 중학교 때 접사는 뭐라고 배워? 접사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뭐다? 형식 형태소이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접사는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 있는데 기본형을 높다라고 알고 있어야지 얘가 나중에 따로 붙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기본형 모르면 뭐가 접사인지 파악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14번을 봐봐. 14번에 보면 A,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는 단어를 모아봅시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1번 선지에서 희감따가 나왔죠. 자, 희감따의 기본형이 뭘까요? 간다. 그렇죠. 아, 훌륭한 학생이네. 감따죠. 얘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감따가 이렇게 감고 감아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면서 어근인 거죠.
얘네들이 지금 뭐 이 밑줄들이 전부 다 어미죠. 그러면 휘는 어근이나 어간 앞에 붙었죠. 모처럼, 드처럼.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렇지. 접사인 거잖아. 그러면 1번에 볼 때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어근이잖아요. 어간이면서. 그리고 얘가 어미죠. 근데 희감가 전체를 볼 때는 희감우며 희감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어간인 거죠. 근데 어간 안에 접사하고 어근 나눴으니까 이 1번에 있는 희감자는 어간과 어근 부분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 불일치죠. 왜? 얘가 있으니까요. 접사가 들었으니까. 즉 어간 전체가 어근이야?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1번은. 근데 아니죠. 왜? 접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 1번이죠. 만약에 감따를 생각해봐. 감따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어간이면서 바로 어근이죠. 그럼 얘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나요? 네. 하지만 휘감은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나요? 아니요. 왜? 접사도 들어있으니까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정답 1번 나오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5번. 15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성문인데 문장에서 목적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에서 지금 아예 이렇게 목격적 조사는 뭐가 있다? 을하고 을이 있다고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기억에는 뭐가 돼 있어? 보조사라고 써 있죠. 맨 마지막에 보기에 기억을 보면 그럼 보조사란 말과 격조사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일까요? 보조사란 말과 격조사란 말은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필요가 없죠. 다른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1번 선지를 보면 뭐가 있어요? 1번 선지를 보면 기억의 예로 산책 을을 들 수 있다. 그럼 이때 을이 보조사일까요? 여러분님? 네. 그럼 얘는 뭔데요? 그럼 얘도 보조사인가요? 그럼 이건 왜 썼어요, 제가? 방금 전에 물어봤죠. 격조사하고 보조사 같은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너 지금 을들 보조사인가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을들은 보조사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을을 써야죠. 왜 여기다 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을은 뭐예요? 목적격 조사가 될 거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니까요. 근데 기억의 예로 예를 들자. 근데 기억은 보조사인데? 안 맞죠? 그럼 보조사는 을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요. 아까 정답 1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사가 뭔지 몰라도 이 문제 맞출 수 있죠. 이게 국어 센스예요. 왜냐면 목격적 조사는 말은 을름이구나. 그리고 보조사란 말은 을름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의 예로 을름을 집어넣자. 말이 안 되잖아요. 추론해 보면. 이게 국어 추론이죠. 추론료 떨어지면 이거 붙을지 모르죠. 이게 몇 번이에요? 15번이요. 15번이에요, 15번. 그래서 15번에 산책을 넣을 수가 없죠. 15번이요. 왜요? 달라요. 반대로 간것 같아. 어? 반대로 달라요. 문제가 된다고? 오늘 약간 이상해. 왜 지금 아, 근데 얘랑은 같이 볼게요. 네. 이거 2학년 거야. 잘못 쳤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만 볼 거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번까지를 봐보세요. 2번에 보면 기억의 예로 이사도를 들 수 있다. 그러면 도 자체가 보조사란 얘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보조사가 뭔지 설명을 아예 안 했죠. 15번 안에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조사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몰라도 된다. 이 문제 당장 풀 때는 몰라도 되죠. 맞아요. 이 문제 당장 풀 때는 목적격 조사만 알고 어쨌든 을르는 보조사는 아니구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고 움직일 때 보조사 자체가 뭔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조사 종류를 외우고 있어야죠. 결국에는. 안 그러면 이게 보조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을를 나왔으니까 목적격 조사 자체가 을르일 때 이사도가 목격적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격조사의 종류 자체가 주격, 복격, 서술격, 그 다음 관형격, 부사격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이 중에 이게 실제로 도가 복격인지 서술격인지 관형인지 부사격인지 주격인지 목적인지 어디 쓰면 안 썼습니까? 우리면 이게 보조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주격이야? 주격 아닌가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 모르니까 문제 풀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조사들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문제 풀 때. 결국에는 조사 자체의 종류들은 안에 있는 거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주격 같은 경우 이가, 복격도 이가, 서술격 뭐뭐 이가, 관형격 미은, 는, 던, 부사격 개, 도로 이런 게 있다고 결국은 외우긴 해야 돼요. 그럼 보조사로는 도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주로 많이 쓰이는 보조사들이 뭐가 있냐면 는, 만, 고 얘네들 제일 많이 써요. 얘네들 무조건 보조사 알고 있어야 돼요. 보조사가 뭐냐면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강조하거나 제한하거나 학교도 간다? 의미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학교만 간다? 제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보통 보조사. 보조사 종류 한 10개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얘네니까 얘네 나오면 아 이건 무조건 보조사구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 싫었는데 국어를 열심히 할게요. 이거 뭔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를 만약 설명할 건데 지금 설명하고 문제 냈는데 내가 부사가 뭔지 모르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부사는 사과인가요? 뭐 그렇게 풀 거야? 관형사는 뭐죠? 이렇게 하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명사에 지금 여기서도 어근과 어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도 용언에 대한 설명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용언이 동사형사인 걸 모르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그게 단어의 뜻이고 단어의 뜻은 중요한가요?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 당연하죠. 왜냐면 국어는 그 단어와 문장을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인데 단어 전 읽을 수 있는데 높다의 뜻을 몰라요. 그럼 문제 어떻게 풀 건데? 그죠? 자, 넘어가자. 어디 넘어가냐면 그 38부터 42. 요즘은 볼게요. 일단 이거 오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40번, 41번, 42번 이렇게 세 개를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서 잠깐만요. 지우고 거기 부분만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같이 보면 좀 불편할 거라서 이게 필요합니다. 엄청 냈어. 처음에 나오면 이런 얘기 나오죠. 관세는 두 번째 줄 수입 때는 재화에 재화는 뭔지 알죠? 물건에 부과되는 조세. 조세는 뭔데? 세금이죠.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1문단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관세라는 거는 수입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죠. 그러면 이 세금을
수입하는 물건에 붙이면 나라의 세금량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사회 공부 안 하면 국어 못한다. 기본적으로 상식 자체가 꼭 있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관세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풀어서 설명 안 하니까 재화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용어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수입하는 물건에 세금 붙이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이게 기본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수요는 누구의 곡선이야? 소비자의 곡선이죠. 소비자가 수요하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나타낸다. 지불용의 가격이 뭔데? 자기가 어떤 물건 살 때 이 정도 가격까지는 지불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10,000원인데 물건 가격이 20,000원이야. 살까 안 살까? 살까 안 살까? 안 사요. 왜? 나는 10,000원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물건가 20,000원이면 10,000원이 오버됐는데 누가 사겠어? 반대로 10,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5,000원 정도가 실제 물건값이야. 살까 안 살까? 무조건 사요. 왜?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사겠다는 금액보다 싼 거니까. 그러면 5,000원 정도를 더 쓴 거니까 그런 게 이득이긴 하죠. 이해됐죠? 근데 그 이득이 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쓰는 거야? 쓰는 거. 쓰는 거죠. 5,000원은 어쨌든 지불하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한 금액이 10,000원인데 10,000원보다 더 썼으니까 그거를 이득이라고 얘기한 거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이란 건 돈을 번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쓰긴 쓰되 덜 쓴다가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의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생산자의 판매용의 가격은 뭔데? 생산자가 이 금액까지 판매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갤럭시 뭐 아니면 아이팟 뭐 아이폰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생산자는 이 물건을 얼마 정도에 팔아야지라고 미리 생각하고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설마 물건 만든 다음에 딱 정시하는 다음에 소비자가 얼마예요?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네가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겠어 이거 쳐다보는 것 같아. 그지? 사강 선생님 같아. 비사관과 러브레터 혹시 그런 소설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거 얘기했네요. 저만 읽었네요. 제가 현진건 씨 너무 좋아해서 그 현진건이라고 운수 좋은 날 있잖아요. 설렁탕에서 나오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그거 쓰는 분이 이제 썼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운수 좋은 날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싶어서 좀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한번. 자,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P0로 형성된다.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1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이쪽이 수량인 거고 이쪽이 가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있죠. 얘가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얘가 수요 곡선이야. 공급 곡선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 판매자와 연결되어 있죠. 다른 말로 그 판매자는 생산자라는 얘기잖아요. 수요는 당연히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P0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P0 부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재화의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재화의 균형 가격이란 무조건 공급 수요 곡선이 만나는 부분이 얘기하는 거겠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2문단 마지막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이 P1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는 줄어든다? 수요량 자체는 이렇게 줄어들고 반대로 뭐 한다? 공급량 자체는 이렇게 증가한다. 근데 반대로 가격 자체가 내려가면 수요량 자체는 뭐하고
올라가고 공급량 자체는 내려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유를 혹시 자기는 모르겠다. 있을까요? 예, 설명할게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는 누가 한다고 했어? 소비자가 한다고 했죠. 그럼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져서 물건을 더 살 거야? 덜 살 거야? 덜 사요. 그렇죠. 덜 사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내려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라면 값이 1,000원이었는데 100원이었는데 200원 올라갔어. 그럼 라면 소비 줄이겠죠. 근데 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누가 해? 판매자나 생산자가 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 생산자는 100원일 때보다 200원일 때 돈을 더 벌 거니까 당연히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200원으로.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이 5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거야? 하나 더 살 수 있잖아요. 예전보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량이 증가되겠죠.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100원에 판매할 걸 5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자기가 그만큼 덜 벌겠죠. 이득이 적겠죠. 그러면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이해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사회 시간에 경제 시간에 많이 배우는 얘기긴 해요. 기본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긴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처럼 재화의, 즉 물건의 가격 변화가,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바뀌었죠. 수요량과 공급량도 지금 바뀐 거 두 번째부터 확인했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잉여라는 게 하나 더 생기네. 잉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잉여란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예. 잉여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좀 한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하면서 얻는 이득으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료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 차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0,000원을 내가 지불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5,000원 썼어. 그럼 5,000원에 잉여가 생기는 거잖아요. 덜 쓴 거니까. 근데 그게 돈을 버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료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 용의가 있는 가격 차이이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 차이에 해당되는 가는 소비자 잉여이다. 그럼 가 부분이 어딘데? 여기죠. 여기 자체는 소비자 자체의 잉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생산자 잉여를 얘기한다. 여기 부분 자체가 생산자 잉여죠. 그러면 지금 이 재화의 균형 가격 안에서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쉽게 가면 여기 안에는 여기가 딱 절반이잖아요. 그럼 얘가 5라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똑같이 5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 재화의 균형 가격 안에서는 소비자 잉여와 즉 이 부분과 생산자 잉여의 이 부분은 각자 뭐한다? 같은 크기이다. 이해됐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 나오죠. 만일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든다. 하나만 그래프 보여줄게요. 만약에 이 상태였는데 가격이 올라갔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여기가 P0면 이쪽으로 올라가야죠.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분명히 소비자 잉여고 여기가 생산자 잉여였는데 이만큼 뭐 했어? 올라갔죠. 쉽게 가면 여기서 이게 P1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지금 뭐가 줄어들었어? 소비자 자체의 잉여 자체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늘어난 거야? 생산자 자체의 잉여 자체는 늘어난 거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이거 뭐 해야 돼? 바뀌어야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어. 내려가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이게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잉여가 이득이었죠. 예. 그래서 잉여라는 말 자체가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잉여가 되는 거고, 아니죠. 이게 줄어드니까 잉여, 즉 이득이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생산자의 이득은 증가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근데 그냥 써보면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소비자는 거꾸로 될 거니까 방금 이렇게 해서 내려갈 때 이만큼 했으니까 이 잉여 자체는 증가되는 거고, 생산자 자체의 잉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어디 부분에서? P0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에 올라가고 내려가서, 즉 균형 가격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득이라는 경우나 또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 자체가 여기 내려오는 거니까 뭐가 똑같아? 이 수요량과 여기가 똑같죠. 왜냐면 자기 이득이 떨어지니까 수요량이 줄어든 거죠. 반대로 생산자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이해돼요? 왜냐면 이득이 있으면 공급량을 당연히 늘리고 싶잖아.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면 덜 사고 싶잖아. 이런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의 경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밀가루 수입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500원이고 국제시장에 형성된 밀가루 가격이 3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K국은 결국 코리아잖아, 그죠? 코리아의 밀가루 가격이 더 비싼 거잖아요. 여기서 끊어. 니네 만약에 K국 자체가 밀가루 자체가 500원이래.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자체가 300원이래. 그럼 니네는 이 두 개의 밀가루 중에 뭘 살 거야? 300원. 국제시장. 국제시장. 국제. 국제시장. 왜? 싸. 애국심이 없어? 애국심이 없어? 아, 물건값이 똑같은 밀가루인데 여기서 애국심을 따진 게 무슨 얘기겠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싼 거 사는 게 맞는 거지. 맞죠? 니네가 맞게 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반적 소비자는 같은 물건이랑 뭐 한다? 좀 더 싼 거 산다. 왜? 그래야지 자기의 잉여가 늘어날 거니까. 누가 일부러 돈을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돈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건 가격이 싸면 당연히 이거 선택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지금 깔려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가 300원을 가정해보자. K국이 자유무역을 관세 없이 밀가루 수입하면 국내 밀가루 가격은 당연히 300원 내려가게 된다. 왜? 아무도 국내 거를 500원이니까 안 살 거니까 얘가 슬금슬금 여기에 맞추겠죠. 국제 300원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봐? 이게 이렇게 300원으로 바뀌게 되면 물건 가격이 내려간 거니까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고 전체 우리나라 밀가루의 공급량은 줄어드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자, 그 결과 그래서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수요량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위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얘기한 거 그대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즉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수입하게 된다. 그렇죠. 쉽게 가면 사람들의 수요량이 늘는데 국내의 밀가루 공급량이 줄었어. 그럼 이 수요량 자체가 만약에 1에서 10으로 늘었는데 공급량 자체는 쉽게 근데 5에서 10으로 늘었는데 공급량은 5에서 3으로 줄였어. 그러면 부족한 이 부분 5에서 3을 줄였다는 건 이제 8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이 8 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야죠. 그죠?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나오죠.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 수입하기 전에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잉여, 소비자의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사회적 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원의 균형 가격일 때는 둘은 똑같죠. 하지만 재원의 균형 가격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둘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잉여는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가 만약에 10이라고 할 때 꼭 5가 아닐 수 있고 얘가 6사일 수도 있고 얘가 6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달라질 거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째 문단.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100원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국내 밀가루의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은 4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300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관세 100원 자체를 붙이게 되면 이제 얘 가격이 4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300원, 계속 300원 유지할 필요 있어야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400원 올라갔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보다 내려간 거니까 얘네들 똑같이 이렇게 400원으로 맞추는 게 맞죠. 그럼 이것보다는 덜 벌지만 얘보다는 많이 벌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딱 봐도 관세를 붙인 거는 국내 제품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야, 불리하게 만드는 거야? 유리하게. 그렇죠. 유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 제품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만 세금 붙이는 거잖아요. 상가원자 일본의 400원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벌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대신 이렇게 붙이면, 관세 붙이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팔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미국의 밀가루가 300원이야. 근데 우리 정부가 100원을 붙였어. 그럼 미국 정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왜? 미국 밀가루 사람들이 덜 사 먹을 거니까.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밀가루를 우리한테 왜 수출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300원일 때보단 400원일 때 사람들이 덜 사 먹을 거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밀가루를 수출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돈을 덜 벌 거니까.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세를 많이 붙이게 되면 미국에서 확 열받겠죠. 너무 많이 붙이면 이게 여기다가 막 한 1,000원씩 갖다 붙여버려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그러면 아무도 안 사 먹을 거니까 반대로 미국에도 우리 제품을 우리가 수출할 때 뭐 할 거 왕창 붙일 수 있으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걔네가 너무 확 오르지 않게 열이 그 정도까지만 납득할 수 있게까지만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FTA가 그런 협상을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관세를 붙이는 걸 합의해보자 이런 걸 하는 거니까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문단. 자, 3번째 줄. 이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전보다 100원이 오른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렇죠. 300원보다 400원 올랐으니까 공급량 늘리겠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300원보다 올라갔으니까 수량이 300원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원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걸 생각하고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작아지게 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잉여에 관한 게 3번째, 4번째, 5번째 문단까지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6문단 보기 전에 39번을 잠깐만 볼게요. 39번은 그냥 정답만 볼게요. 1번.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왜냐면 균형 가격이 여기인데 지불 용의를 내가 이만큼 더 내야지라고 일부러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P1인데 미쳤다고 나는 P1을 낼 거야. 그러니까 제로인데 얘가 시계가는 100원인데 나는 200원 일부러 지불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높을 수는 없죠. 높일 이유도 없고. 왜냐면 돈을 더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시계는 우리가 홈플러스 사고 라면이 1,000원인데 에헤이 저는 원래 1,000원이 2,000원인지 알고 그러니까 라면이 2,000원인지 알고 왔으니까 저는 2,000원을 낼게요. 누가 그러겠냐고. 그거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높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 1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문단 보세요. 그런데 관세 정책이 길어질 경우에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K국의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국내 밀가루 생산자 이익을 늘려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관세가 높아지면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료하는 가격이 줄줄이 올라가게 돼서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 이용하는 제품의 소비 주력이 된다. 뭐 같은 거? 빵 같은 경우.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 가격도 올라갈 거니까요. 그럼 빵 소비를 줄이겠죠. 이런 과정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침체에 빠진다. 왜? 사람들이 그만큼 물건을 안 사면 경기는 내려갈 거니까요.
그런 얘기잖아요. 실제 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경제 대공황이 뭔지 대충 알죠? 아시나요? 경제 문제가 있잖아. 무슨 문제요? 네, 이게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요? 대답. 네, 짧게 얘기하면 무슨 문제일까요? 경제가 아파요? 경제가 아플까요? 감기 들었어요? 콜록콜록 경제 콜록콜록 이런 걸까요? 침체 문제, 침체 문제. 지금 침체된다고 나왔잖아. 예. 경기가 침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내려간다고. 자, 그 다음. 이렇게 볼 때 국내산 보호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이게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동관세는 국제교역을 감소시켜 국제무역시장을 침체시킬 뿐 아니라 국제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를 우려도 하고 있다. 그러면 40번 기억이 이렇게 나오죠. 기억을 볼 때 관세는 사회적인 잉여 자체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사회적 잉여가 작아지는 경우를 어디서 봤어요? 5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을 봤죠. 그죠? 그러면 5번째 문단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 마지막 3줄 정도를 보세요.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즉 이렇게 증가한 생산자의 잉여 자체가 뭐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한 소비자의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이런 얘기죠.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가는 뭐야?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즉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숫자가 더 크다는 거죠. 양수보다 음수가 더 크대. 그러면서 뭐가 된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잉여 자체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잉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감소분이 더 커야죠. 무조건. 그러면 40번에 2번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다. 완벽하네요. 그죠? 정답 이 부분밖에 나올 게 없죠. 이해됐죠?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시계에 가면 감소한 소비자 잉여가 시계에 가면 여기서 뭐 10이 가면 증가한 거 5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둘이 합이 뭐가 될 거예요? 그래서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체 사회적 잉여를 크게 하려면 이 숫자를 줄이고 이 숫자를 늘려야죠. 아니면 반대로 소비자 잉여를 더 많이 하게 하던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1번은 왜 안 돼?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 같으면 사회적 총합은 잉여 총합은 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1번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분명히 이게 작아지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쉽게 보면 얘도 5고 얘도 5야. 그러면 잉여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번은 정답에서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1번. 42번을 먼저 볼게요. 네. 얘가 좀 더 덜 복잡하니까 약간 시간 오버도 되죠? 약간만. 리를 약간 오버됐지만 자, 수입할 단계는 알고 가면 좋잖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물건을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한대. 그러면 수입량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수입 할당제라는 거는. 그래서 자유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할당량이 줄어지면 수입을 금지한다. 비관세 정책이래. 그럼 여기서 수입 할당제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입량 자체를 줄인다. 제한한다. 그리고 비관세이다. 그러면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안 붙이는 거예요? 수입 할당제는? 안 붙여요. 그죠? 비관세니까요.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이고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면서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스럽게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한다? 국내의 제품의 가격 자체가 조금 올라가서 누굴 보호한다? 국내 대체의 생산자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관세하고 수입할 때는 둘 다 국내 생산자 보호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죠? 이거 관세 붙이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죠. 내려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K국 자체의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에서 무조건 뭐가 안 돼? 3번이 안 되죠. 왜? A는 국내 생산자가 본다. 근데 B도 국내 생산자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둘 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 국내 생산자가 혜택을 본다. 이렇게 바꿨어야 돼요. 다 나왔죠. 그럼 1번 A는 관세니까 수입 가격을 올리겠죠. 왜냐면 세금 붙이면 아까 300원에서 400원을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 2번 B는 양을 제한한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줄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니까 양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번째 B는 조세 수입이 없다. 왜? 수입할 당대는 비관세 정책이 나왔으니까 보기에서. 그 다음 마지막 둘 다 무역 규모의 규모가 감소될 수 있다. 왜? 관세 붙이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덜 살겠죠. 사람들이. 그 다음 여기도 국내 제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덜 사겠죠. 그러니까 둘 다 덜 사니까 당연히 규모가 이전보다는 작아지겠죠. 규모가 작아진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물건을 덜 사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많이 사면 규모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41번. 마지막 문제. 이제 다 했어. 쉬워요. 쉬워요. 재밌네. 이제 재밌네. 죄송해요. 아니 재밌다고 생각해야지 어떡할까요? 그죠? 이거 재미는 없는데 할만한 애라고 맞겠죠. 자 보세요. 피국에서는 국산 바나나만을 수입하다가 소비하다가 값싼 수입한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국산 바나나 가격이 하락했대. 이 경우네. 500에 300원 내려간 경우가 똑같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 할 거야? 분명히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뭐 한다? 국내 바나나 산업 보호하기에서 관세를 부과했대. 그럼 가격을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럼 관세 부과하니까 이렇게까지 올렸다는 거잖아. 이 얘기예요, 그대로.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얘가 공급국선인 거고 그 다음 얘 자체가 수요국선인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가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둘이 만나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재화의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까 저 표에서 그렇잖아요. 그때 여기 얼마 써 있어? 이 그래프엔 1000 써 있죠. 그러면 1번 바나나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1000만 원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P0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생각해볼게. 2번은 좀 이제 보세요. 2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관세 부과 전의 바나나의 가격이죠. 그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 관세 부과하기 전에는 바나나 가격이 500원이었다는 거잖아요. 500원인데 지금 생각해봐. 250톤이지. 뭐가? 수요가. 그러니까 500원일 때 수요 자체는 250이라는 얘기잖아요. 너는 이해돼? 네.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수요잖아요. 그죠? 얘가 수요고 얘가 공급이니까. 근데 이때 공급국선은 얼마야? 이때 공급국선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 50이죠. 그 이 50은 뭐가 되는 거야? 수요는 250인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몇 개라는 거야? 50개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현재 몇 개 부족해? 사람들의 수요에? 200개 부족하죠? 200개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와야지. 무슨 관세 갑자기.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250개 먹고 싶은데 국내에서 50개밖에 생산 안 해. 그러면 정부에서는 부족한 200개를 수입해 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2번.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되는 바나나 수량이 200톤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부족분 자체가 200이니까 이거를 당연히 국가에서는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 아니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50%밖에 없으니까 니네끼리 싸워서 하나 가져가!
이럴 거야? 그러면 나쁜 점이 그건 정보가 왜 있어? 그죠? 정보가 하는 거는 부족한 거 좀 채워주는 거고 힘든 사람들 좀 채워주고 반대로 좀 잘 사는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서 좀 잘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사람들이 바나나 먹고 싶어요. 닥쳐! 먹지 마! 이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무조건 수입하면 되잖아요. 무역을 왜 하겠어? 그런 거잖아. 무역을 안 하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석유도 안 나기 때문에. 갑자기 나 지금 1학년 연결해서 좀 석유값 일주일 만에 200원씩 올랐단 말이에요. 가끔 애들이 200원 오른 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리터당 200원이잖아요. 근데 보통의 자동차 제 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다 채우면 40리터를 집어넣어요. 리터로. 그러면 리터당 200원이면 이전보다 몇천 원 이상 더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집어넣거든요. 기름을. 그러면 일주일에 내가 10,000원에서 15,000원 이상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최소한. 이게 1년이면 뭘까? 20만 원 가까이 차이날 거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리터당 자체가 200원이 아니라 1,000원씩 올라온다. 이건 차를 못 타고 다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니 200원만큼 부과되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라 나왔어? 여기 자체를 볼 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700석 있죠. 그 여기가 뭐야? 여기가 관세 부과 후죠. 그러면 부과 전과 후의 차이는 얼마 차이냐? 200원 차이죠. 200원만큼 증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번 200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관세를 부과한 결과 공급량을 100톤으로 늘린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700일 때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얼마 나왔어요? 100 나왔죠. 그러면 500원일 때는 실제로 국내산은 50개 했지만 700원으로 오르니까 뭐 할 거야? 국내의 생산 자체를 100으로 늘린 거잖아요. 대신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얼마 나왔어? 200 나왔죠. 지금 여기서. 그럼 이럴 때의 국내 수요는 얼마야? 이때보다 줄었죠. 200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이 오르니까 확실하게 국내의 생산자 자체는 늘어도 기본적으로 수요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냥 똑같이 써주면 이거죠. 수요 자체는 200이지만 국내 생산 자체가 위에서 볼 때 100으로 늘은 거니까. 그죠? 이체를 볼 수 있잖아, 정확하게. 그럼 4번도 정답 아니네? 그 다음 마지막.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을 줄인대. 맞을까요? 관세를 부과하니까 실제로 국내 생산이 100인데 수요가 200이야. 그럼 얼마가 부족해? 100 자체가 부족한 거니까 이 부족한 100을 뭐 한다? 수입하겠죠. 그러면 200에서 얼마 주는 거야? 100이니까. 100이 줄었죠. 근데 5번은 50 줄었다 나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 정답 5번.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진짜 어렵네 문제가. 알고 나면 쉬운데 알고 전까지는 되게 답답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숫자에 점을 찍어놓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제 문제는. 경제를 그래서 가끔 애들이 그 얘기야. 저 공제 안 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벌써부터 포기하면 1학년 때부터 포기하면 고3 때까지 이 지금 해당되는 문제를 볼 때 하나, 둘, 셋, 넷, 5문제 거의 11점을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건 가져가야죠.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해서 가져가줘야죠. 공부하는 게 원래 쟁취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